아버지, 아직도 사무실에 계셨네요. 지혁아, 어제가 내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왜 안 왔니? 생신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보다 이사회 결정사항을 전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사회. 내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사회를 했다는 거냐?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방금 이사회에서 결정됐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이 회사 전부 제 것이 되었다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회사는 내 어머니와 내가 30년을 바쳐 이군 회사라고. 구식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혁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난 이 회사의 대표이기 전에 내 아버지야.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전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일 뿐입니다.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나가주십시오. 집도 회사 명의니까 내일까지 비워주시고요. 내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거니? 경비, 전 사장님 모시고 나가주세요. 앞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2세 한도윤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두고 벌어진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세상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35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손기술밖에 없었지만 성실과 정직이라는 두 가지 원칙만은 꼭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야근할 때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와서 저와 직원들의 끼니를 챙겨 주었고, 힘들 때면 여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올린 신뢰는 회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한도윤 사장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했고, 직원들은 저를 친형제처럼 따랐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전 직원이 모여 짜장면을 먹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지혁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가 자라면서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아닌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신뢰도 함께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지혁이는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큰 기업에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나 봅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우자며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을 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 믿음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상처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이의 눈빛입니다. 제 아내는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거리에 내몰린 우리 부부를 보며 자신이 무언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더 많은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팔짱을 꼭 붙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정신 차리면 분명 다시 우릴 찾으러 올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게 긴 고통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았지만 모든 재산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손에 쥔 것이라곤 몇 푼 되지 않는 현금뿐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추운가?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이랬잖아요. 그때는 더 젊어서 추운 줄도 몰랐는데.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장갑을 끼워 주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일 새벽 아내는 박스를 주워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 당뇨약을 사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돈 버는 재미를 알겠어요. 오늘은 큰 박스가 많이 나왔어요. 아내의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저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왜 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저 회사를 읽은 게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잖아요. 어느 날은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직원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 본 척 하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아예 모른 척 하네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서 잡시다. 아니에요. 찜질방은 무슨. 돈 아껴야죠. 당신 약값도 있는데. 아내는 기침을 하면서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아내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박스를 주우러 간다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찬 바닥에서 자다가 걸린 병이 결국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지역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내의 유골함과 가슴 속에 맺힌 한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회사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20년 넘게 거래했던 대성전자 김민호 사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십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제 옆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소문만 무성하게 듣다가 이렇게 뵈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제분이 회사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 더는 제 회사가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30년 동안 쌓으신 신용이 어디 가겠습니까? 거래처들이 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사장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저도 모르게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던 그날.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슬퍼하고. 우리가 평생 일군 회사 꼭 다시 찾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밤 근무를 하며 낮에는 옛 거래처들을 찾아다녔죠. 박 사장님, 저 한도일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난 임원들과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아래 직원들 다들 사장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수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금으로 부품 공장을 차린 생산팀장도 있었고, 거래처에서 독립해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30여 년 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요. 평생 쌓은 신뢰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옛 거래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반면 지역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30년을 함께 한 최영 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지역 대표가 회사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이사, 내가 곧 우리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 같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저를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우리의 가치를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소.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맹세한 대로 저는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회사는 예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지혁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너를 찾는지 아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어머니가 박스 죽다가 쓰러졌을 때 넌 뭘 하고 있었지? 내 부모가 길거리에서 노숙할 때 넌 어디 있었어? 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내 어머니가 돌아오진 않는다.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봤지? 저놈이 이제 와서 용서를 빌더군. 하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다음 날 최영호 이사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한지혁 대표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인수할 때가 됐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지혁이는 회사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방만한 경영.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게. 이제 우리 회사를 되찾을 시간이야.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혁이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영권 승계 건입니다. 한도윤 전 회장님께서 과반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회사는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이 회사. 아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우리의 꿈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퇴근길 회사 정문 앞에서 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매몰차게 내뱉었습니다. 더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넌 이제 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일 뿐이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해냈소.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래도 이제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회사, 내가 꼭 지켜내겠소. 회사를 되찾은 후
저는 가장 먼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마지막 주 수요일 짜장면 날을 부활시켰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예전 그대로네요. 맛이 똑같아요. 옛날 조리장님도 돌아오셨나 봐요. 밥을 먹으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혁이가 경영하던 3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었어요. 실적 압박에 다들 지쳐갔죠. 거래처에선 독촉 전화가 빗발쳤는데 위에선 답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회사 망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죠.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회 한 번만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역의 목소리를 끊었습니다. 최 이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역이가 경영하던 3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했던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 겁니다. 차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갔어. 그래도 난 면회 가지 않을 거요. 그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오. 당신을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건지.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계약들도 성사됐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회사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넘었네요. 해외 바이어들도 다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지혁이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같이 될 거예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회사 키울 수 있을까요? 그때의 순수한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가끔 생각이 들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지혁이를 잘못 키운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버렸네. 매일 밤 이렇게 하늘을 보며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우리 회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제가 복귀한 후 처음으로 큰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미국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일본 수출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중국 쪽 물량도 늘었네요. 매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자부심이 돌아온 것입니다. 1분기 매출이 벌써 300억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000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아내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이 고작 3천만 원이었네. 아내가 꼼꼼하게 적어놓은 숫자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격리도 청소도 모든 게 아내의 몫이었죠. 그 시절 아내는 격리 업무까지 도맡아 했었죠. 그렇게 옛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최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퇴근하셔야죠.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최 이사, 자네 기억하나? 우리가 처음 100억 돌파했을 때 말이야. 그럼요. 사모님이 직원들 전체 회식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막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아했지 않습니까?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마른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은 그 장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1,000억 매출이 이제 눈앞인데 이상하게 가슴만 아파옵니다. 안에 없는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 이사, 네, 사장님. 우리 장학재단 하나 만들까 하는데. 장학재단이요? 그래, 김현숙 장학재단. 우리 아내 이름으로 말이야. 달빛 아래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우산을 쓴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최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혁 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답니다.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매일 새벽부터 청소를 도맡아 한다고 하네요. 제 침묵이 이어지자 최 이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죄수들 도시락을 나르는 일도 자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지난 6개월간 뜯지 않은 편지 10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면회는 간다던가? 아드님 와이프가 매주 온다고 합니다. 손주도 데리고 간다고 하더군요. 손주.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최 이사, 네, 사장님. 자네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아들 둘에 딸 하나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한 번도 용서 안 해본 적 있나? 최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화나면 매도 들고 잔소리도 하지만 결국엔 제 자식인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도 결국 제 자식 아니겠습니까?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최 이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지혁이가 교도소에서 매일 어머니께 편지를 쓴다고. 보내지도 못할 그 편지를 매일 한 통씩 쓴다는 말에 서랍 속 편지들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아내의 눈물 같았습니다. 면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요즘 들어 지혁 씨가 많이 야위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기일이 다가와서 더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창밖에 비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잘못하면 매도 들고 혼돈내세요. 하지만 절대 등은 돌리지 마세요. 제가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부모가 등 돌리는 거. 퇴근길 뜯지 않은 편지 한 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많은 편지 중 하나.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맡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지역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다가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 직원들 도시락을 챙기시던 그 마음을 여기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교도소에서 청소를 합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것처럼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다 보면 제가 더러웠던 걸 조금씩 씻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걸. 하지만 전 차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치스러워서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술이 당겼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어머니가 보입니다. 회사 앞 공원 벤치에서 떨고 계시던 모습. 박스를 줍다가 쓰러지신 그날의 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혁이가 교도소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나머지 편지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읽어 내려간 편지들 속에는 지역의 참회와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스며들 때쯤 책상 위에는 구겨진 편지들과 꺼진 담배꽁초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를 불러 교도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최 이사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심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면회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지역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파리한 얼굴, 마른 몸. 한때 당당하던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지혁이를 찾던 모습. 우리 아들, 우리 지혁이 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못했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부끄러워 차마 어머니 앞에 서지 못했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면회가 끝나갈 무렵 지혁이 어머니의 산소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움도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도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자녀 장학금 제도도 다시 시작하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퇴근길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아내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나 봅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출소한 지역과 함께 산소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지역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출소 전 면회 때 보았던 수의 대신 낡은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한때 거만하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그 노래 지역이도 기억이 났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떠올리는 아들의 말이 차 안을 메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지역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던 아들의 어깨가 흔들리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지역의 흐느낌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묘비 앞에서 지역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지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네, 내 어머니 이름으로 지원들 자녀들 공부시키는 재단이야. 내 어미가 살아생전에 늘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죠. 직원들 자녀, 학비 걱정할 때마다 몰래 도와주시고 어머니다운 선택이네요. 그래, 내 어미는 늘 그랬지. 돈 쓰기 나름이고 사람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라고 말이야. 차가 회사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에는 김연숙 장학재단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밑바닥부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가끔 보내거라. 네, 내 아들, 할아버지 얼굴은 알아야지. 차에서 내리는 지역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문득 이제야 복수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던 모습.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퇴근길,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지혁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늘 가르쳐 주던 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서 때론 미움조차도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